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 완화를 추진합니다. 여기에다가 자사주 소각 등 3차 상법 개정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최근 코스피가 급등락을 거듭하면서 변동성 장세를 이어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당정이 이 정책 랠리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화신사이버대 박병호 특임 교수 나오셨고요. 또 피나클 경제연구소 장재철 대표, 또 IM증권 이상원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당정은 지난 제4차 고위 당정협의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논의한 끝에 완화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그 구체적인 세율 수준은 추후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이 배당소득세 최고 세율만 놓고 보면 현재는 45%인데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정부안은 35%로 내리겠다라는 걸 담았고 이번에 당정협의에서는 더 내려서 25%까지 낮추자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일단 25%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부터 좀 듣겠습니다. 박 교수님. 물론 이제 그 세제 개편안이 다 나와야 알겠지만 네.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얘기를 보면 이 그 허들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는 14% 세율을 때리고 2천만 원부터 3억까지는 20%. 네. 그다음에 이제 3억 초과 되는 금액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45%였다가 35% 내려갔다가 지금 25%로 낮춘다는 게 사실 시장의 호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금액으로 보시면 2천만 원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2천만 원 배당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근로소득이라든지 사업소득 또는 이자소득 이런 소득이 없는 분들한테는 이게 뭐 큰 영향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대주주들이 특히 지배주주들이 이 뭐 주식 양도세 세율은 25%밖에 되지 않는데 이거는 이제 이게 그 합산 종합소득으로 합산하다 보니까 45%에다가 지방세 10%까지 더하면 49.5% 세금을 냈거든요. 네. 이제 이게 이제 낮춰지면 배당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사실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소액 주주들도 이 혜택을 받아서 이제 우리도 이제 배당이 좀 활성화되는 한국이 전형적으로 사실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낮은 나라지 않습니까? 네. 이제 시세 차익 말고도 배당 소득도 중요한 투자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된다면 시장이 더욱더 선진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배당이 촉진될 것이냐라는 거죠. 최고 세율, 세금 부담을 낮춰서 말이죠. 연구원님.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배당 소득이 확대되는 게 지배구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그게 가장 큰 포인트고요. 네.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지금은 이제 종합소득 구간이 6%에서 45%인데 지금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2천만 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네. 2천만 원 이상 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소득이 많다고. 왜냐하면 배당이라든지 이자 소득 갖고 2천만 원이 넘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45% 구간의 종합소득으로 되면서 농투세 합치면 49.5% 거의 50% 가까이를 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주주가 배당을 확대할 니즈가 별로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50%는 나가니까 뭐 다른 부분으로 그래서 뭐 옛날부터 재벌들이 활용했던 게 뭐냐면 터널링 기법이라고 해서 배당을 확대하는 대신에 일감 몰아주기로 여러 가지 기법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배당 분리과세로 정부안은 35%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이 내는 안은 25%니까 25%로 한다고 그러면 상당 부분 49.5%에서 당연히 25%도 농투세 붙이면 27.5%입니다. 결론적으로 그 상당히 줄어드는데 35% 그러면 38.5% 정도는 별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25%로 줄여야지만이 대주주가 인센티브가 있다는 거죠. 이제 오늘 세금을 조금 낼 수 있기 때문에 배당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또 은행 지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건 뭐냐면 은행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밸류업 제도를 마련해서 지금 주주 환원율을 거의 50%까지 끌어올리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그 개인들 주주한테도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은행들이 배당을 확대하는 순간에 분리과세로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약수 효과는 있을 것 같고 대주주가 확대할 니즈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식시장을 활성화해서 지배구조 개선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35%는 미진한 효과가 있고 네. 25%로 당연히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 모릅니다. 왜냐하면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 부수 법안입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이 이 세수 걷어들인 거에 따라서 틀린 네. 거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서 아직 뭐 여진이 있고 뭐 명확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은 당연히 25%로 줄어들어야지 지배구조 개선 효과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배당 소득만 가지고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소수인데 이들을 위한 감세 정책이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주식시장을 위해서는 지금 이런 비판을 안고선 지금 추진하려는 것 같단 말이죠. 확실히 배당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야지 이 정책의 목적이 달성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 가게가 금융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네. 우리는 주로 부동산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계의 자산의 어떤 분배 면에서의 문제점이 이제 부각이 됐고, 그리고 이번 정부 들어오면서 주식을 이제 부동산을 대체한다는 그런 또 아젠다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나가서 과거에 이제 우리 지금 최근에 주식시장에 좀 호조를 보였던 건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좀 분위기가 좋아졌는데,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한국 시장을 봤을 때는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중에 하나가 이 배당 소득이 배당이 작았던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정부가 배당을 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가동을 하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다 하나의 그 연속성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시장의 건전성, 강건성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로 이제 이해가 될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배당 성향을 높여가지고 그 낙수 효과, 즉 소액 주주들한테도 궁극적으로는 좀 배당 소득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감안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정부가 내놓은 이제 세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들을 보면 배당 성향도 굉장히 높여야 돼. 그러니까 고배당 기업 요건을 충족을 해야 돼요. 그래야 종합소득 과세가 아니고 분리과세를 해준단 말인데, 이 요건이 까다롭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요거 문턱도 좀 낮춰야 된다. 그래야 실효성이 있다. 이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저도 좀 까다롭다고 생각합니다. 까다롭다고 보세요? 예, 지금 뭐 세수가 줄어드는 것에 걱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시는 그 고충은 충분히 이해됩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배당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하고자 한다면 어차피 신시장 정책으로 나온 거 좀 더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논리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배당 성향이라는 게 그 기업이 1년 동안 번 당기 순이익에서 배당으로 얼마 쓸 거냐, 그 그렇죠. 비중을 나타내는 게 배당 성향이거든요. 네. 그 배당 성향이 지금 발표 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배당을 전년보다 늘려야 된다는 조건도 있다가 빠졌고요.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20% 이상이거나 아니면 직전 3년 대비 늘어나는 기업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그 수치면은 그 기재부에서는 뭐 13% 한 350개 정도 기업이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정권에서 애널리스트들이 들어보면 300개도 안 된다. 그다음 300개 중에서도 이 단기 순이익의 비중이기 때문에 그해 실적에 따라 가지고는 더 줄어들 수도 있는, 그래서 이 대상되는 기업이 너무 적다는 거죠. 너무. 그래서 금액을 이제 줄이겠다는 건 이해되지만, 이런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제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리합니다. 특히 R&D 투자를 해야 되고 재투자의 필요성이 있는, 금융지주 같은 회사들은 사실 IT 투자 말고는 큰 돈 쓸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배당을 많이 줘도 되지만 번 게 적든 많든 간에, 근데 제조업들은 그의 상황에 따라서는 R&D 투자, 기술 투자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혜택 볼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쓰는 김에 좀 더 쓰자고 그렇게 권하고 싶은 정도로 좀 빡빡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고배당 기업 요건도
획기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기업들이 모수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너무 이거저거 다 내주는 거 아닙니까? 세율도 낮춰주고 요건도 우리가 완화해주고.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은 없고요. 지금 어차피 없다고 보세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하느냐 안 하느냐 관점. 그런데 정부가 7월달에 냈기 때문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할 건데 단지 이제 35%나 25%냐 그거 갖고 이제 요 조건을 이제 충족하는 예, 상당세가 아주- 얼마나 예, 되겠냐라는 예,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시작이 반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 그런 것까지 자꾸 하면은 이제 공전이 되는 거니까 지금 시작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이제 말씀드릴 거는 그 회사의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만 업체하고 예를 들어서 한국 업체, 특히 음식료 업체 같은 경우는 내수잖아요, 결론적으로.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삼양식품이 수출 잘 돼서 올라갔지만은 내수 기업들의 차이점이 뭐냐면 가장 극명하게 밸류에이션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왜냐면 대만 기업들은 밸류에이션이 거의 30배 이상 가는데 우리나라는 뭐 지금 15배. 왜냐면 내수가 닫혔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 내수 시장이 막 커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차이점이 뭐냐면 배당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업들이 돈을 많이, 예를 들어서 돈을 이제 이제 성장할 데가 없다, 캐펙스 투자가 없다. 그러면은 대만 기업은 배당으로 나눠주는데 우리는 그냥 쌓여놓고만 있어요. 결론적으로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뭐 제조 기업들이 뭐 이걸 껴느냐 안 껴느냐 그 근본적인 차이가 아니라 지금 이걸 하는 것 자체도 대주주한테 독려하는 것 자체는 너는 왜 이익 잉여금이 이렇게 쌓았는데 왜 배당을 안 하느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지. 뭐 기업의 정체성 얘도 끼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밸류업 해갖고 2,400개 종목한데 지금 뭐 150개, 뭐 160개 뭐 공시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밸류업에 대해서 공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밸류업을 인해서 주주환원 정책을 하라는 동료가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배당 분리과세도 지금 어느 회사를 타겟으로 보냐면 지금 이익이 은행주는 당연히 배당 성향을 밸류업 때문에 2022년부터 그 배당 성향을 계속 높이는 부분으로 되는 거고, 거기는 당연히 이제 뭐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일반적인 투자할 데가 없는데 이익 잉여금을 싼 기업에 대해서 특히 대주주가 자기 돈 같이 생각해서 배당을 안 해주고 있잖아요. 왜냐면 왜냐면 만약에 지분율이 50% 있으면은 100억이 그 배당이 나간다. 그러면 자기는 50억인데 25억 내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 같이 다른 쪽으로 외부로 지나간다는 그런 뭐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인 대주주들은.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요건 자체는 시작이 반이지만 더 완화시켜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런 뭐 이제 고배당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기업에 대해서 독려하는 차원에서는 이 제도가 빨리 도입을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하다고 보시는 건 사실 이제 동기부여,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하도록 만들게끔 하는 동기부여가 중요하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밸류업 정책이라든지 최근에 나오는 뭐 배당소득, 뭐 자사주 소각 이런 것들이 결국 그 기저에는 기업들이 먼저 움직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제 이게 기업 문화의 차이라고. 미국 기업들은 사실 자사주 소각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배당하는 거라든지 보수적이지 않잖아요. 그게 우리 그냥 공격적으로 할 때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뭐 일단 기업뿐만 아니라 그 경영자의 평가가 주가로 이제 결정이 나니까 네. 뭐 임원들이나 아니면 CEO는 거기에 목적을 많이 두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배당소득세에서 배당에 대한 초점만 맞추고 있는데 앞에서 이제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인류적으로 하는 거 좀 문제 있는 것 같다. 저도 거기에는 동감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배당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네. 주가가 올라가려면 배당을 좀 늘릴 수 있는 좀 제조업 같은 경우는 앞에서 보면은 16%밖에 15%인가요? 금융업이 44% 정도 되고 비중이 그렇다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제조업 부분에서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배당에 있어서의 어떤 그 차별 때문에 약화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배당이 지속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주가가 또 받쳐줘야 되는데 여기서 차별이 생긴다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조업 부분에 있어서에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
우리가 얘기했던 비용 부분을 감안한 저런 배당 성향을 반영을 해줘가지고 좀 평평을 맞춰주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궁극적으로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직접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제조업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규제 수준을 낮춰주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제조업을 또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말씀은 업종별로 차등 적용을 하자라는 말씀 그렇죠. 같아요. 네. 제조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문턱을 낮춰주는 예를 들어 배당 성향 기준도 좀 낮춰주고 그래서 분리과세 혜택을 어쨌든 받을 수 있게끔 조금 더 배려하는 정책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예. 그 제가 한 가지 예를 빼놓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이제 세율을 낮춰주니까 이제 부자 감세다 또 그리고 이제 세수가 줄어든다라고 단편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 배당 소득이라는 거는 전형적인 이중 과세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업이 돈을 벌고 난 다음에 그에 번 것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고 네.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개인들에게 주주들에게 나눠줄 때 또 배당 소득세를 또 부과하는 거거든요. 네. 이중 과세인데 이렇게 만일에 이제 그 대주주에게 대해서 세율을 낮춰주는 조건을 그 고배당 기업의 요건을 좀 넓히더라도 저는 세수가 그렇게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배당을 안 주거나 또는 주더라도 조금 줄 기업들도 이런 그 배당세율 그 고배당 기업이 해당되게 되면 배당을 더 늘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걸 통해 가지고 다시 또 배당 소득세를 거둬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한다면 길고 좀 넓게 본다 그러면 당장 세수가 엄청나게 줄어든다라고 이렇게 가정하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서 좀 범위를 넓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그렇고 지금 네. 이제 그 정부안을 보시면은 3년 한시적으로 집어넣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뭐 세부적으로 하는 것들은 이제 뭐 기간이 길었을 때 하는 거고 지금 3년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 기간도 좀 늘렸으면 좋겠고 그 배당 소득 분리과세를 할 수 있는 부분이 3년밖에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 논의는 지금 3년짜리 논의고. 그렇죠? 그리고 그 기간을 조금 더 물론 이제 세수도 줄어들겠지만 기간을 좀 늘릴 필요가 좀 부분이 있는 거고 또 중요한 거는 과연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러면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면은 내후년부터 그 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겠네요. 예, 당연히.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겠네요. 그것도 이제 바로 효과가 있으려면은 이제 조금 고조정, 아주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붙이게 쓰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조정도 좀 디테일하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겠죠. 이게 3년 한시로 적용을 한다면 상장사들 입장에서는 혹시 3년이 지난 다음에 일몰이 되거나 그러면 분리과세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도 적용 못 받겠네. 뭐 이제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배당을 공격적으로 늘리기가 또 쉽지 않겠죠. 이게 3년 일몰이라고 생각한다면 말이죠. 한번 늘렸던 걸 또 줄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조금 더 그 예를 들어 조심스럽게 접근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3차 상법 개정의 주요 내용이 자사주를 소각하는 걸 의무화하는 내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요것도 추진을 한대요. 자사주 매입 소각 이건 이제 뭐 미국 기업들, 미국 상장사들한테는 늘 이제 뭐 실적 발표 때마다 따라오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우리한테는 아직 좀 이게 글쎄 상장사들이 좀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의무화한다니까 그렇죠. 말이죠. 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같이 있죠. 긍정적인 면은 뭐 EPS라든지 ROE가 높아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 시장 내에서 주식이 숫자가 줄어드니까. 네. 그리고 또 뭐 외국인들이 이제 상법 개정을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몰 조항이 없어진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법으로서 이제 규제를 해버리면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은 그동안 계속 우리 주식시장에서 요구했던 바가 법적으로 이제 성립이 되면 불확실성이 많이 떨어지고 이번엔 좀 다를 거다. 그러면서 외국인에 대한 우리 시장에 대한 신뢰는 높아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뭐 다 아시다시피 이 자사주가 여러 가지 역할을 했잖아요. M&A에 쓰인다든지 아니면 경영권 방어에 쓰인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지니까 또 기업 입장에서는 좀 부담을 느끼고 자사주 매각에 대한 어떤 매입에 대한 수요가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시장에서는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들, 상장사들이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요인 같기는 한데
주가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낮춘다니까 바로 드라마틱하게 주가가 올라가는 금융 지주부터 해서 다 올라갔잖아요. 요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단순히 EPS 증가로 보시면 안 돼요. 결론적으로 자사주 소각은 지배구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지 주가가 오르는 거지. 단순히 뭐 EPS 상승을 올리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네. 그러면 지배구조는 다 아시겠지만은 이해관계자의 관계를 조율하는 메커니즘이 지배구조입니다. 그래서 지배구조가 개선됐다는 표현은 대리인 비용이 감소됐었을 때 지배구조가 개선됐다는 표현을 쓰고 대리인 비용이 감소됐다. 예. 그러니까 복잡한 특수관계인들이 좀 줄었다 이런 뜻인가요? 그게 아니라 이제 네. 주식회사 제도는 경영과 소유가 분리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영자 리즈가 있고, 근데 우리 주식회사는 주주가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들의 리즈가 있는데, 과연 예를 들어서 경영자가 나 월급을 많이 받고 싶어요. 그럼 네. 월급을 많이 받고 나 월급을 그냥 많이 받는다고 치는데, 그럼 월급을 많이 받게 되면은 판관비가 증가되면서 순이익이 줄어들어요. 네. 그럼 순이익이 들어오면 아까도 말했지만 배당은 순이익 갖고 하기 때문에 순이익이 줄어들면은 자기한테 배당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서로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는 걸 대리인 비용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경영자와 소유주 간의 주주 간의 대리인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면 그러니까 간극이 많이 벌어지면 지배 구조가 악화됐다는 표현을 쓰고 네. 개선이 비용이 감소가 되면은 지배 구조가 개선됐다는 표현을 쓰는데 특히 우리나라를 자꾸 코리안 디스카운트의 가장 주 요인을 지배 구조 악화라고 보는 이유는 특히 우리나라는 이 경영자가 지배주일 가능성이 커요. 소유와 경영이 분리 안 된 경우가 많잖아요. 일치하는 경우. 아니 그렇지 않죠. 아니 지배주주가 뭐 다 100%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지배구조가 그렇긴- 30% 갖고 있는 하면서 지배하는 사람, 뭐 20%. 근데 중요한 거는 10% 갖고 있건 20% 갖고 있는데 이 사회를 장악해서 경영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제가 그렇죠? 그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 다른 나라와 틀리게 차별돼서 이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대리인 비용이 발생돼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뭐 합병할 때 막 그 주가가 낮았을 때 합병을 시도한다든지 그런 지배주주의 사익을 추구하는 부분이 되면서 대리인 비용이 증가되면서 지배구조가 낙후되는 거죠. 결국 자사주 소각 자체보다는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서 지배구조 개선이 되느냐, 긍정적으로 되느냐가 이제 주가에 영향을 그러면 미칠 것이다. 이제 윤석열 정부부터 그 이재명 정부까지 왜냐면 지금 그 이런 지배구조의 정책은 윤석열 정부를 이어져서 계속 받았기 때문에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일반 주주 권익 보호와 지배주주 사익 추구를 근절시켜서 지배구조를 개선시키는 부분. 거기가 상법 개정이 있고 1차, 2차 있었고 거기에 자사주 소각 부분이 있는데 이 자사주는 뭐냐면 그동안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방어하는 용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네. 원래 자사주는 이익 잉여금이 있어야지 자사주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회사 돈을 이용해서 왜 자기가 경영권을 방어하는 용으로 사용하느냐.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자사주는 문제가 하나도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근데 그런 일들이 그럼 보시면 그러면 어떻게 입증할 수 있냐. 지주사들 보면 모든 지주사들이 5% 이상 자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 경영권 방어용으로 사용하려고. 그렇죠. 예? 의결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보시면은 특별결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총 발행 주식의 3분의 1이 참석해야 되고 참석자 수의 3분의 2가 예를 들어서 찬성을 해야 되는데 이 3분의 2에서 의결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참석자 수에서 올리는 퍼센트를 올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의 그 지배구조 악화 요인이기 때문에 출발점은 단순히 뭐 자사주를 뭐 하는 게 아니라 지배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하고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소출 그다음 3차가 자사주 소각입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자사주가 나쁜 게 아니라 네. 지배주주가 자기 경영권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배구조가 악하기 때문에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은 당연히 좀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나온 법안에서 다른 것들은 문제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사주를 새로 매입해서 소각하는 건 전혀 문제점이 없는데 가지고 있는 것들, 네. 뭐 SK가 24%를 가지고 있다든지, 그렇죠? 그러면 최태원 일가가 20% 갖고 있으면서 모든 특별 결의 사항을 이제 통과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듯이 그런 거에 대해서 견제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자사주의 소각에 대해서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이 합의를 보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 지배구조 개선 효과가 있어서 지주사들이 많이 오를 수 있다. 그래서 자꾸 자사주 소각하면 다른 애들도 뭐 한샘도 30% 갖고 있고 그런데 주가 안 오르는 이유는 지배구조 개선 효과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지주사한테 수혜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우리 기업들의 현실이 얼마나 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개선이 되느냐 여기에 방점을 좀 찍은 계신 것 같아요, 연구원님은? 교수님. 예, 맞죠. 그래서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가 기업의 자유에 대해서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기업들이 주장합니다. 자본금 감소되면 사업 활동 제약받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러면 이제 주가가 나빠졌을 때 자기 주식 매입을 통해 갖고 주가 부양도 좀 하는데 이제 누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시키면 누가 자사주 매입을 하겠느냐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그 반대 의견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또 이게 이제 법으로 강제화시키게 된 그 배경에는 이 기업들이 사실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입해갖고 자기 자산으로서 이걸 활용해 왔다는 거죠. 사실 이제 미국 기업들도 자사주를 많이 매입하고 많이 갖고 있지만 상당 부분 또 소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제 소각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너무 작은 비중이었고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소각을 이제 의무화시키는데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시키면 기업들은 본인의 목소리가 아무리 크게 나오지만 주가에는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EPS가 올라가는 것도 있고 ROI도 올라가고요. 네. 그래서 시장에는 이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우리가 이제 친시장 정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것과 함께 같이 논의되고 있는 게 상속세와 관련한 일부 개편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상속세 일괄 공제, 또 배우자 공제 금액의 상향 조정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크게 보면 사실 이제 지배주주를 움직이게끔 하기 위한 고육지책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 최고 세액이라든지 이런 부분, 상속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번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1,000억짜리 기업을 넘겨줄 때, 자식들한테 넘겨줄 때, 아니면 상속을 할 때 직접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 부분이 뭐 4천억밖에 1,000억이라 그러면은 4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거의 60%가 세금으로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기업은 계속 세금을 내고 있었거든요. 상속세의 이중과세적인 어떤 특성도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 특히 우리 세제 중에서 최대 주주 주식 할증 평가라는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세율 50%에다가 이게 20%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60% 정도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OECD 부분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그래서 이것도 뭐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좀 평균 수준으로 낮추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전 정책위 의장이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논의를 해야 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증시 화랑이 자리 잡은 뒤에 논의해야 된다. 다소 이제 거리를 두는 이런 응답을 보였습니다. 금투세를 다시 논의하자라는 거는 지금 1년에 예를 들면 최고세율도 낮추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니까 예전에 도입하려다 무산된 금투세를 이제 다시 이야기해보자라는 건데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기준이 이제 뭐 예를 들면 코스피 4,000p, 4,000포인트 이게 이제 다져지느냐 마냐 이 문제를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예, 금투세에 대해 얘기하자면 뭐 작년에 그렇게 많이 떠들어가지고 네. 또 대표라는 게 사실 식상하는 면도 있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하시겠지만 이 지금 우리 그 정부 여당의 일부 분들은
사회가 지금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좀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것도 돈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거다. 그래서 부자 감세다. 이런 게 있고 또 금투세도 이제 그런 맥락으로 보고 있으신 것 같은데 금투세의 그런 맥락 좋은 점도 있지만 이 금투세가 오히려 크게 보면 이 부익부 빈익빈을 더 심각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그 오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내는 세율보다 소득세에 대한 세율보다 자기 비서가 더 높은 세율을 내고 있다. 이제 금투세가 사실은 이게 무조건 절대적으로 옳은 어떤 그런 정책은 아닙니다. 이거의 정책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네.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금투세가 반드시 도입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그거는 어떤 맹목적인 거 아니냐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또 금투세가 폐지된 지 작년입니다. 이 정책의 일관성한 것도 있지. 작년에 네. 폐지를 해놓고 지금 올해 다시 또 얘기를 하면 그럼 지금 이제 정부가 친환경 정책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많은 정책들 상법 개정 1차, 2차 있죠. 또 3차 자사주도 하고 있죠. 지금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런 좋은 것들이 그러면 한 1년 지난 다음에는 그러면 주가가 5,000포인트 가게 되면 그거 다 없던 걸로 하자. 아까 이제 분리과세도 3년간 한시적으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진정한 그 우리 정부 여당의 어떤 거는 그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의지 같은 것들이 의도 같은 것들이 이제 1년 때 투자가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금투세 얘기는 제발 부탁드리는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걸 바로 바람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원 연구원님. 금투세 도입 논의 시기상조입니까? 하여튼 단편적인 사고의 연속이죠. 단편적이다? 왜냐면 이제 금투세 논의에서 이제 소득 분배를 좀 기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그리고 자꾸 얘기하는 게 금투세 낼 사람은 뭐 한 3% 4%뿐이 안 되기 때문에 뭐 해도 뭐 영향이 없다.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제 자본시장의 메커니즘을 모르는 부분입니다. 자본시장에서 가장 크게 밸류에이션에 또 영향을 미치는 거. 어제도 이제 셧다운 이제 우려 기대가 셧다운이 다시 이제 해소된다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올라간 거지. 그건 네. 뭐냐면 유동성에 또 공급될 수 있는 또 월급도 못 받았으니까 그 월급 받은 걸로 여러 가지 소비하면서 촉진시킬 수 있는 유동성의 공급 기대감이 분명히 반영된 거죠. 그러면 주식시장에서도 당연히 유동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한 13년 전에 대만에서 금투세가 도입이 됐어요. 도입이 됐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3%에서 4% 해당됐는데 한 달 내내 빠지고 다시 폐지로 옮겼습니다. 그건 뭐냐면 신호를 보낸 거죠. 유동성에 대한 축소, 세금을 매기게 되면 유동성이 축소될 수 있다는 3%고 4%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네.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단편적인 사고로만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시기도 한쪽에서는 5천 가자고 외치고 지배구조 개선시켜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단편적인 사고로 옛날에 얘기했던 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진짜 여당으로서의 엇박자 정도가 아니라 시기도 안 맞죠. 한쪽에서 계속 그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지적이 이제 5천까지 가는 뭐 기반을 만들었다 그런 소리 계속 떠들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유동성을 축소시키는 가장 큰 악재를 시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거는 그 정부 여당으로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이런 우리가 이제 유동성이 활발하게 했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좀 접근할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 유동성 측면에서도 네. 그리고 우리나라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완전 시기상조다. 그리고 좀 논리를 그런 단편적인 사고로 이거 3%끼리 해당 안 되니까 영향 없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자본시장이 어떻게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근거를 대고 제시를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장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아주 적극 동감합니다. 네. 왜냐하면 경제 정책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앞에서 두 분 말씀하실 때 작년에 폐지된 거 또 들어오냐 반복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럴까요? 다 지금 분위기 잡아가고 있는데 지금 찬물 끼는 거 이것도 일관성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당정이라고 그럴까요? 좀 정책에 있어서는 좀 협의 과정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조율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시장의 변동성이나 불확실성을 좀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이제 금융투자소득세가 이제 2020년 소득세법 당시 개정안 통과가 되면서
도입이 결정된 바가 있는데 실제로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정치적 논쟁들이 이제 빚어지면서 유예돼 왔고요. 일단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진성준 의원이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의문의 일패를 당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자, 계속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시장님 어느 정도 좀 다져진 다음에 논의를 해도 뭐 늦지 않다. 이제 이런 저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영관님한테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좀 크게 조정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크게 조정받은 건 아니죠. 뭐. 네. 70% 오르고 한 3% 빠진 거죠. 뭐.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아픈 분들은 아플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건전한 조정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허약한 펀더멘털을 드러내서 변동성을 보여준 건지 어떤 쪽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건전한 조정은 아니고 박스권을 가기 위한 조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스권으로 가기 위한 조정이다. 네. 저는 또 이런 표현을 처음 들었는데, 그러니까 저점을 다지는 아니 저점을 다지는 구간이죠? 것보다는 이제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전주 월요일 날 하이닉스가 9%까지 오른 다음에 우리가 4,222인가 찍은 다음에 화요일부터 조정이 있었잖아요. 지난주 월요일에 딱 4,200 돌파하고 그 다음부터 내리 조정. 예, 네. 내리 조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는 약간 이제 고점을 확인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정하는데 왜 박스권 조정이냐 그러면 말씀드리냐면 이제 개인들에 대한 고객 예탁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외국인이 이제 화요일부터 판 게 아니지만 FOMC 이후부터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있으면서 네. 우리나라의 밸류에이션 부담, 그다음에 안전자산 선호, 우리나라 자체는 환율도 원화도 그렇지만은 주식도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외국인이 매도를 하는 상황에서 개인들이 어느 정도 3,900선을 좀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오늘은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 4,000 아까 보기엔 4,180, 70 왔다 갔다 하지만 지금 네.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은 4,200 뚫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거기서 더 가기는 힘든 거고 결론적으로 외국인이 계속 매도 사는. 근데 더 3,800 이하로 떨어지기 힘든 것도 이제 개인들의 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보 장세로 가기 위한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장 대표님 미장은 건전한 조정입니까? 그러면 셧다운 여파가 워낙 크게 또 작용을 했고 이런 가운데 이제 AI 거품론도 불거지면서 특히 이제 빅테크들, 뭐 엔비디아, 팔란티어 네네. 크게 좀 된서를 맞았단 말이죠. 지금 뭐 월스트리트저널도 그렇고 전반적인 미국 시장에 대한 평가는 건전한 조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왜냐하면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 종목 AI 부분에 대한 굉장히 강한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그동안 올랐던 거에 대한 차익 실현이라든지 조정이라고 좀 보고요. 근데 우리가 매크로적인 어떤 상황을 보고 불확실한 어떤 세계 경제 상황을 본다고 하면 앞으로 지금 셧다운도 이제 끝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들은 더 악화되지 않을 부분이 있고 그리고 경제 자체에서 본다고 하면 연준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어쨌든 가야 될 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전반적인 금융 상황 자체가 완화적인 그래서 시장에는 좀 위험 자산, 주식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매크로 환경으로 보면 거기다가 지금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 섹터에서도 그렇게 기대가 나쁘지 않다고 하면 그동안은 빨리 달려왔으니까 잠깐 쉬고 조금 더 갈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건전한 조정이고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좀 준비하는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네. 그런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환율 부담이 너무 커요. 근데 왜 환율도 안 떨어지죠? 환율이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 환율이 좀 그래도 수그러들 줄 알았는데 예.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에이펙 전에는 이 불확실성, 관세 관련된 불확실성이 약 한 달러 원환율에 100원 정도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것보다도 지난 9월달 국제 수지를 보면 경상수지 흑자보다 나가는 돈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내국인들이 해외에 투자하는 부분이. 그리고 경상수지 자체에도 진짜로 경상수지로 우리가 벌어 들어온 돈이 아니라 해외에 잠겨 있을 수 있는 또 금액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 자산이 해외에 잠겨 있는 거. 그러니까
팔았는데 수출을 했는데 수출 대금이 이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네. 해외 지점에 이제 묶여 있는 거죠. 네. 이런 부분이 수급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뭐 전반적인 경상수지에 있어서의 그런 문제 그리고 내국인들이 해외 포트폴리오 증권 투자 많이 대외 하는 순금융자산 뭐, 그렇죠. 예, 이런 그런 부분들. 부분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되게 세고 이게 구조적으로 형성된 게 아닌가. 그래서 당초에는 내년도 중반 정도 되면 달러 원 환율이 1,380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었거든요. 네. 사실 그 수준이 올해 연말보다는 높아요. 올해 상반기에 전망했던 것보다. 그렇지만은 이 1,400원대의 그 달러 원 환율의 그 끈적함, 스티키니스가 상당히 오래 갈 거라는 그런 요즘 전망을 하고 그럼 있습니다. 대표님도 뷰가 바뀌셨어요? 예, 좀 바뀌었습니다. 1,400원대를 일단 지킬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국민연금이 자산 수익률에 대해서 공개를 했는데 꽤 많이 수익을 내서 놀랐어요. 이것 때문에 자산 그 기금 고갈 시점도 33년 뒤로 밀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식에 투자하는 배분을 봤더니 여전히 해외 주식 쪽이 많이 담고 있더라. 요거를 국내 주식 쪽으로 조금 국민연금이 더 담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한 10여 년 전에 우리 국내 주식시장이 나쁠 때마다 네. 그 국민연금이 왜 국내 주식 안 사고 해외로만 나가느냐. 뭐 구원투수 역할 좀 해라. 예, 그런 비판도 많았고요. 네. 또 국내 기업들이 이제 지금은 지배구조 개선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가 나오고 있지만 과거에 뭐 LG 화학의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지배구조 문제 있을 때도 항상 이제 그 국민연금이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국민연금이 운용 수익률이 높게 기대를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이런 걸 요구하지 말고 간섭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 저도 이제 교수지만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뭐 국내 시장에 투자는 15% 한다, 20% 한다 이런 거를 정하는 거는 네. 그 운용하시는 분들이 시장 상황을 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가지고 적절할 때 국내 시장이 더 좋으면 국내 시장 들어왔다가 해외 시장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운용의 어떤 플렉시빌리티를 주는 게 국민연금이 운용을 제일 잘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론으로 뭐 국내 시장에 투자를 더 하면 5천 금방 갈 것이다. 아마 이런 압력도 받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하는 사람이든 그 어떤 외부 사람들이 국민연금 운용에 대해서는 좀 뉴트럴하게 간섭하지 말고 네. 독립적인 어떤 그런 재량권을 줘야지만 저는 국민연금 저희가 맡긴 돈 국민연금 운용을 더 잘할 걸로 믿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을 뭐 더 많이 담든 해외 주식을 하든 그거는 이제 운용하는 쪽에 자율성에 맡겨야 최대 수익률을 낼 수 있다라는 그게 더 중요하다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 국내 증권 이제 업계 쪽에서 보면 만약 국민연금이 조금 더 포트를 국내 쪽으로 옮긴다면 유동성 들어오는 게 막대하잖아요. 1,200조 원 넘는 자금을 굴리는 곳인데 국내 주식시장 올라가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 비중을 뭐 네. 단기적으로 뭐 우리나라 주가 올랐다고 하고 그런 비중이 아니라 보통 이제 5년 내지 6년 동안 비중을 정합니다. 네, 조정하게 허서히 조정하겠죠. 예, 아니 그 조정 아니 그러니까 비중을 정하고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비중은 정하고 전술적으로 몇 % 안에서 조정할 수 있게 그렇게 합니다. 나오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변동폭을 전략 줬네요. 그러니까 SA니까 전략적으로 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좀 오해가 있는 게 뭐냐면 그럼 비중이 조금 우리나라가 해외보다 줄어들면은 금액이 적어지는지 아는데 왜 그런 식으로 정했냐면 우리는 2030년까지 그 태어난 순서대로 국민연금이 증가되는 거니까 엄청난 지금 증가 속도로 그러니까 1,200조 된 게 뭐 주식 운영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는 숫자들이 많아지면서 그게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중은 그대로라도 주식 모수가 커지는 거죠. 예. 예, 보험료도 늘고 예. 기존에 벌어놨던 자산 이제 수익도 다시 이제 원금 합쳐지고 투자금 쪽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중이 그대로 한다고 치면은 지금 우리나라 국내 주식은 한 140조 투자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150조, 160조 올라가는 거죠. 네. 비중이 똑같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이게 뭐 올라갔다. 근데 최근에 이제 워낙 하면서 그 비중 그게 한도에 있으니까 네. 좀 조절 좀 하자.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냥 뭐 굳이 뭐 신문에 뭐 단독으로 그렇게 내지 않아도 네. 그냥 알아서 원래 하는 거를 그냥 좀 가대 포장했다던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오해가 이거 우리 국내 주식시장인데 뭐 비중 이게
5년 전부터 세운 거고 해외 주식시장 대비 우리나라 시장 대비 그다음에 들어온 돈 대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5년 동안의 계획을 짰고 지금도 앞으로 또 5년 동안 계획을 짜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단기적인 이슈, 단기적으로 뭐 우리 주식시장 올라서 이쪽으로 옮기자 그러는 것들은 이거 아주 옛날 시대 한 20년 전 시대를 말씀하신 거고 지금은 10년 전부터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2021년도에 그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주가가 이제 올라가니까 국내 주식 비중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그때 주식을 파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돌아선 거거든요. 네. 나쁘게. 그러니까 이런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그때처럼 주식 비중을 다시 또 줄이면 15%, 17%까지 올라왔는데 그 줄인다고 하면 시장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원래 덩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술적 이런 어떤 조정을 통해서 좀 메꿔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 주식 운용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거기 있으니까 거기다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맡기고 운영을 또 그렇게 밀어주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비중을 자꾸 움직이다 보면 장기적으로 건전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오해하고 있는 게 뭐 이제 신문에 뭐 30조 여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140조 중에서 거의 60% 주가 패시브 펀드입니다. 아, 패시브. 네. 네. 뭐 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지 꼭 30조를 무조건 액티브 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그게 너무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설령 30조를 산다고 해도 막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 빠질 때 받치는 역할을 할 수 있어도 막 이렇게 뭐 5천 가기 위해서 이걸 더 산다 그런 개념은 국민연금은 절대 없고요. 그리고 네. 특히 패시브 펀드가 그 전보다는 훨씬 증가되기 때문에 지금 평가액이 많아진 것도 패시브 펀드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평가액이 자연스럽게 4,200을 뚫으면서 평가액이 증가된 거지. 그래서 네. 그런 것도 한 고려해야 알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예. 예. 쉽게 말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면 안 되겠네요. 배당 소득 세율 조정 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려는 이런 목적들 결국엔 증시부양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본이 생산성이 높은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게 하려는 거죠. 자, 그러면 판단 기준은 주식시장이어야 되겠죠. 배당 소득 세율 낮춘다고 하니까 곧바로 반응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용감한 독서 직설 마치겠고요.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